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상처가 보석이 되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례 개념화 하는데 도대체 이 사례 개념화가 뭔지 다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 역시도 사례 개념화는 아직도 어려워요. 사례 개념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네, 내담자 이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슈퍼비전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아마 슈퍼비전 양식에 보면 내담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례 개념화라고도 합니다. 조명을 오늘 좀 다르게 쏴봤더니 그림자가 막 지네요. 이렇게. 뭐 조명 꺼도 되겠네. 아유, 조명을 킨 게 좀 낫네. 아직까지 제가 이런 방송 장비에는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자, 사례 개념화. 여러분 사례 개념화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례를 우선 개념화한다. 개념화가 뭔데? 그러게요. 개념화가 뭘까요? 개념. 우리 잘 얘기하잖아요. 개념이 없다. 이 개념이 탑재가 안 됐다. 이 개념이 뭔지 모른다. 도대체 쟤는 개념이 없다. 개념이 뭘까요? 개념이란 말은 우선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 개념이란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건 크게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이 있죠. 어떻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형태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합해서 추상적으로 사고한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개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딜 보고 개념이 없다고 그래요.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없을 때 쟤는 정말 개념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이라는 거 자체도 어려운데 우리가 사례를 개념화해야 돼요. 그죠? 오늘은 굉장히 짧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례 개념을 해야 될까? 왜 우리를 다른 말로 사례를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내담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내담자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 이해가 필요해요. 누가요? 상담사가. 내담자는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왔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가면 더 이상 그 행동을 안 해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병리적인 문제가 자기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변화가 없겠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내담자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상담 자체가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전문가잖아요. 그죠? 전문가라면 당연히 내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사가 먼저 개념이 탑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례 개념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쭉 얘기를 해줄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익힌다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축적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사례 개념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심리학이라는 개념. 심리학은 과학이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라고 했죠. 그죠? 심리학은 과학이다. 저 개인적으로 심리학자인지 상담학자인지, 아직까지 상담학자라는 말이 없어서 상담학자라는 말 쓰지 않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심리를 상담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라고 제가 스스로 칭합니다. 물론 심리학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왜 사례 개념화를 해야 되는데 심리학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여러분 머리에 탑재돼야 되느냐? 사례 개념화가 그 과학적 연구 기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래? 그죠? 무슨 말이래? 맞아요. 사실입니다. 왜 사례 개념화는 과학자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이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요? 네, 과학은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고죠. 현상을 설명하고, 현상을 설명했다면 그 설명한 걸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세운 걸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상. 자, 현상. 과학적 기반은 항상 현상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현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기술. 현상을 기술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가설이 필요하죠.
이 현상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요거랑 이제 같은 거긴 한데 요거랑 좀 비슷하게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웠으면 가설 검증이 필요해요. 그죠? 가설 검증 다음엔 그 다음 뭐예요? 네,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죠? 예측이 가능하면 뭘 할 수 있어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결국엔 사례 개념을 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요? 내담자가 딱 왔어. 우리가 보통 내담자를 우리 상담사끼리 말할 때 사례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한 분이 나에게 왔어. 내담자가. 그 분은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현상을 갖고 왔어요? 우울이라고 칩시다. 우울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 지금 보여주는 현상 우울. 우린 우울을 보통 뭐라고 해요? 우울한 사람들을 무기력하다, 슬픔, 무망감, 그죠? 비관적. 6개월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죠? 기술. 어떻게 기술을 할 수 있을까요? A란 사람이 어떻게 우울한 현상을 보여주게 됐는지 이거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 기술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가설을 뽑아야 돼요? 맞습니다. 이론에서 바로 가설을 뽑아요. 정신분석으로 가설 뽑을까? 인지행동으로 뽑을까? 인간중심 뽑을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뽑으세요. 그거는 이론에서 가설을 뽑았어요. 가설 뽑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설 뽑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겠죠.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현상을 설명한 기술 바탕으로 우리가 처치도 하는 건데, 이 이론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론은 그 현상도 설명하지만 그것을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론은 반드시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게 이론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반드시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가설 검증됐어. 이 방법을 했더니 정말 맞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또 우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큰 맥락에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 큰 맥락에서 가는 건데, 이 맥락이 이렇게 들어보면 쉽죠? 그죠?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 왜냐? 현상을 설명하려면 이 내담자의 어떤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 환경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 기질이 무엇인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이제 나갈게요. 처음에 현상을 설명해야겠죠. 그죠? 내담자 A가 우울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뭘 조사해야겠어요? 이름, 신상, 무슨 직업을 가지고 지금 우울인데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능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을 보기 전에 어떻게 또 가설을 세울 수 있겠어요? 가족 상담이라면 가족 상담 이론의 체계, 가족 체계 이론에서, 아니면 개인 상담이라면 개인 상담 이론에서 이제 이 내담자를 쫙 뽑는 거야. 발달 사항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유지 요인이 있을 거고, 그죠? 촉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유지 요인과 촉발 요인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유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빵 하고 우울이 딱 터졌단 말이에요. 애가 막 손목 끄고 난도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촉발 요인에 의한 현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손목을 끊게 됐는지를 찾는 거예요. 물론 우울이 다 자해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봤더니 최근에 얘가 학교에서 친구랑 크게 싸웠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촉발 요인인 거예요. 싸움. 그럼 유지 요인이 뭐야? 왜 싸우게 됐어? 얘가 정말 이번에 처음이었어? 탐색해 들어가는 거야. 발달력을.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원래 언어 표현이 되게 어눌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참는 게 습성이더라. 결국 뭐예요? 이 내담자가 화가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향하던 어떤 습관 혹은 내적 취약성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유지인데, 이렇게 촉발 요인과 유지 요인을 함께 탐색하다 보면 뭘 탐색해야 돼요? 가족력을 탐색해야 되고, 또 가족력 탐색할 때 양육 환경이 어땠는지, 그죠? 부모님은 살아계시는지, 혹시 이런 특징이 얘만 있는지, 다른 동생은 있는지, 형제가 있는지, 거기서 어떻게 관계했는지 쭉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유지 요인이 됐었네? 그럼 이런 발달 요인이 있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바로 발달 요인을 탐색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론 들고 와야죠, 이론. 자기 심리학적 이론을 봤더니 동생이 있었던 거야,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아주 어렵게 동생을 낳은 거예요. 난산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를 잘 케어를 못한 거야. 어떻게 케어를 못했어요? 자기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 자기의 어떤 자기상을 만든단 말이야. 거기서 엄마가 나를
내가 울고 막 그럴 때 엄마가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나를 막 미쳐낸단 말이야, 동생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기라는 어떤 구조가 파편화돼서 형성된다는 거야. 파편화돼서 이 아이가 자기 개념이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은 거야.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어떤 기능이 결핍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크면서 아이들을 보면, 대상들을 보면, 다른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결핍된 거를 찾으려고 계속 의지한다는 거야. 얘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도 마음을 금방 뺏기고 걔가 나를 떠날까 봐, 예전 엄마처럼. 그래서 그 내 파편화된 어떤 자기의 모습을 꼭 간직하려고 쟤한테 계속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대상관계 이론에서 자기 심리학적 배경으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그 결핍된 걸 계속 채워줘야 돼요? 아니더라. 상담에서 계속 그 애가 결핍된 그 대상을 계속 요구할 때 상담사가 온건하게 괜찮은 엄마로 이 아이를 만나다 보면 얘가 그거를 내재화, 그러니까 내 안으로 그렇게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그 내 모습을 내 걸로 소화시키면서 그제서야 자기 어떤 파편화된 자기가 통합되더라,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상담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뭐 정리 없이 두서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서 정리하세요 하셨죠? 저는 이거는 기존에 내 남자랑 미리 정해놨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상담할 때 접수 면접 때, 그죠? 상담 목표를 정하게 돼 있어요. 우울감이 너무 크고 그리고 손목을 긋는 것이 지금 얘가 습관화됐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목표를 정할 때 일주일에 5번 하던 자해를 한 번으로 줄여본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사례 개념화에서 내 남자 목표는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 목표를 세웠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방해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방해 요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방해 요인이 있더라. 무슨 요인? 집에 칼이 너무 많더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집에 커트칼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커트칼 좀 치우라고 하고, 지금 둘째한테 집착하는 이 엄마를 살짝 첫째한테 좀 집중시키고, 그죠? 그 파편화된 어떤 자기상을 상담사뿐만 아니라 엄마도 채워줄 수 있도록 뭐 제공한다. 집어넣고. 근데 이런 기능이 있더라도 내 남자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건강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건강한 부분은 이 내 남자가 이렇게 건강한 이 내 남자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더라. 그 힘이랑 상담사랑 협력해야 되니까 건강한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방해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치하고 이런 강점을 내가 어떻게 강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상담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또 뭐 있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엔 이 내담자가 발달력이나 이런 걸 막 보면서 내담자가 살아온 배경을 보면서 내담자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좌우를 보면서 내담자 강점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 강점이 이해되면 어떻게 해요?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했던 단점이 자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어떤 자기 비난이 오히려 취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담자가 강점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상담사가 이렇게 개념화하면서 이해가 되면 내담자를 굉장히 도와줄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타겟 개념화가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역기능적인 내담자들은 정말 미운 정서를 드러냅니다. 막 선생님 그때 말했죠. 제가 아무나 보고 좋아하는데, 나 애들 좋아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가족이나 역기능적인 아이를 보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느끼는데 상담자만 못 느끼면 그거 어떡해. 그죠? 이상한 거잖아요. 투사적 동의시라고도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껏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미워 보인단 말이야. 사례 개념 안 하면. 막 투사적 동일시 되고 막 내 남자가 주는 역동 내가 주는 역동 막 뒤섞여가지고 난리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례 개념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 개념 딱 객관적으로 했어. 그럼 뭐야? 답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내 남자가 예뻐 보인다는 거죠. 내 남자가 이해된다는 거. 그래서 상담사에게도 내 남자가 이해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례 개념화. 그럼 사례 개념화인데 가설 세웠는데 이거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잠깐 만난 걸 갖고 빨리 개념화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사례 개념화 언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 우선은 상담을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수 면접 때 어떤 발달력을 다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뽑고 목표까지 세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비전 받아라. 슈퍼비전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이거는 학교 자격증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례 개념화를 후딱 치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하시고요.
저도 사례 개념화 뭐 매번 한다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누구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 개념을 잘 하려면 초기에 내담자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된다. 개념화 자체가 추상적 개념화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개념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 카페 상상 꾸기 엘로이 심리상담센터 검색해도 되고, 그리고 상처는 벗고 있는 상처를 벗는 사람들, 내가 이름 뭘로 바꿨더라? 하여튼 상상 꾸기 아니면 엘로이 심리상담센터 카페 뭐 이렇게 모르겠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빠빠이.